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 미국 관세 전쟁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지금 세계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죠. 파괴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 공포가 아닐까 합니다. 한동안은 예외 없다 또는 면제는 없다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90일 유예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세 폭탄을 떠안기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천방지축의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세는 과연 무엇인가? 미국은 관세에 관해서 어떤 아픈 속사정을 갖고 있는가? 이 대목도 우리가 좀 뚫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어차피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달릴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아무리 외쳐도 한국이 아무리 불평을 토로해도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반론이 나온다면 이것은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미국의 관세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건국을 해서 정부를 연 게 미국의 중앙정부가 출범한 게 1783년입니다. 1783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자, 연방정부가 출범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은 관세로 조달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은 유럽 사람들이 개척한 곳입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개척을 했죠. 결국 식민지 제국주의를 개척한 것은 보호주의 무역 속에서 자기들의 수출을 좀 더 늘려보자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에다가 마구 수출 물품을 실어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유럽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엄청난 공산품들, 미국은 제조업이 아직 바탕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들어오면 미국 제조업은 쓸 땅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건국 초에 미국은 농업 국가였고요. 지금도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그 미국의 제조업이 쓸 틈도 없고 자칫 잘못하고는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관세 장벽을 쳤던 거예요. 모든 제품에 관세가 걸렸고, 그래서 미국의 중앙정부는요, 연방정부라고 그러죠. 연방정부는 1913년까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국세, 미국 사람한테 소득세 걷지 않았어요. 소득세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무슨 돈으로 연방정부를 꾸려갔느냐? 관세입니다. 관세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00%, 200%는 물론이고요. 아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고, 들어오려면 몇백 %의 관세를 내라. 그럼 그 관세를 가지고 미국이 정부를 꾸려왔다고요. 자, 지금 트럼프 정부, 재정적자, 국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건국의 선조들로 돌아가자고 트럼프가 자꾸 주장하는 게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을 괴롭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관세를 더 물려서 미국 건국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한테는 세금 안 물리고 들어오는 관세에만 세금을 물려서 그 돈으로 미국의 적자 해소하자. 그리고 또 그 관세를 가지고 미국 제조업을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은 관세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관세율을 둘러싸고 미국의 지역별로, 계층별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내에 관세를 둘러싸고 내전 상황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건이 1861년 링컨 대통령이에요. 자, 링컨 대통령, 뭐 흔히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다.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예 해방에 또 앞장선 분도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은 사실상 이 경제 육성에 가장 기여가 많았고 관심이 많았던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도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고, 자,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모릴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모릴, M-O-R-I-L-L. 자,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도 관세를 때렸지만은 모릴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엄청난 관세를 때리자 국가 차원에서 보편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모릴법이라는 거예요. 모릴이 국회의원인데요. 모릴법을 법을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간에 난상 토론이 생깁니다. 물론 그전에도 미국은 계속 관세가 있었지만 관세 세율이 모릴법에서 49%를 때리자고 했거든요. 평균 전 세계를 향해 49%.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세율이 한 20% 정도 됐었어요. 이것을 2배 반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였습니다. 한꺼번에. 왜? 미국 경제를 살리자. 우리도 제조업 좀 키워야 되겠다. 자, 이 대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리가 너무나 흡사하다. 이 얘기를 왜 말씀 올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이 뿌리가 없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로 링컨 대통령의 생각이고 사고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휘그당에서 분리된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로 대통령 된 사람이 링컨이거든요. 링컨이 공화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당원 중에서 첫 정권을 잡은 분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당시 대통령 선거 구호가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닮아 있어요. 내가 당선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49% 이상의 관세를 때린다는 그 모릴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미국 하원, 상원에서 모릴법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부 쪽에서 온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모릴 표결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나쁜 법이다. 그래서 북부 쪽 국회의원들만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 법이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링컨이 출마했을 때 1860년 선거에서 이게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 겁니다. 공화당의 링컨은 나는 당선되면 모릴법 바로 서명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올릴 거야. 그런데 반대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의 역사는 공화당보다 역사가 좀 더 오래돼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모릴법 서명하지 않을 거야 했단 말입니다. 그 선거 결과 북부 오대호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링컨이 이겼어요. 자, 링컨이 이겨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모빌법, 미국 최초의 관세 폭탄, 전 세계를 향해서 무차별로 수십 %의 관세를 때리는 그 최초의 법이 바로 모빌법이었고, 모빌법의 관세율은 49%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모빌법에 서명을 했어요. 마치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남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아예 연방을 탈퇴합니다. 우리 이제 미국 안 할래. 미 합중국 안 할래. 원래 미국은 여러 나라가 뭉쳐져 있는 연방 국가였잖아요. 연방 탈퇴선언으로 나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남부의 많은 주들은 관세 올리는 것에 반대했느냐? 자, 이것은요, 북부의 산업 구조와 남부의 산업 구조가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요. 자, 한마디로 북부는 제조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넘어오는 고급 기술, 그 제품이, 공산품이 싸면 북부의 공산품이 죽어요. 제조업이 무너진다고요. 요즘 미국의 제조업 처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자. 더 높이자. 링컨 대통령에서 환호했는데 남부는 공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농업이에요. 그런데 농업에 관한 한은 미국이 농산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땅이 비옥하고 흑인들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미국에 팔아야 돼요. 바로 북부보다도 남부가 더 잘 살았던 것은 농업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유럽을 향해서 관세 49%를 때리자는 이 모릴법 시행하면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릴법 통과될 때 유럽에서 공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릴법에 서명을 하면 우리도 49% 때리겠다. 실제로 링컨이 모릴법 서명을 하니까 남부에서 주로 생산되던 옥수수, 면화, 담배, 차 이런 것들에 전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게 49% 관세를 맞은 거예요. 49%더 때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의 농업 수출이 그대로 중단이 된 겁니다. 공산품보다도요, 농산물이 더 무서운 게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썩어요. 그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오래 못 가잖아요. 남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철회해달라고 그러는데 링컨이 철회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 안 할래. 그래서 컨페더레이션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해가지고 미국 동맹이라는 다른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전쟁은 사실은 공격은 누가 먼저 했느냐? 링컨 대통령이 남쪽에 총을 먼저 쏩니다. 공화당이 먼저 쏘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 자, 그러니까 계층 간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지금도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지만 미국 내에서 관세가 올라감으로써 불편해하는 사람들, 또 관세가 올라감으로써 편해지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세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농업은 수출 주도 국가거든요. 수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조금 해가지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더 잘하는 정도로 한다면 대체 오케이겠지만 관세 폭탄이 생겨서 미국 농산물이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농업지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일반 서민 소비자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트럼프 관세 폭탄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고 미국의 농산물 수출도 아직까지 지금 그 정지나 규제 당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세 저지 운동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어쨌든 이 모릴 관세법 때문에 미국은 남북 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의 원래 뿌리였던 그 휘그당에서는 노예 해방을 많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는 남북 전쟁 와중에 노예 해방까지 추진해버린 겁니다. 관세 전쟁 덕분에 노예가 해방이 되는 그런 어떤 또 부수적 효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남북이 다 잘 살아야 된다. 관세를 다시 낮춰요. 그리고 전후복구 사업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잘 갔거든요. 근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맥킨리.
이 미국의 로키 산맥 중에 제일 높은 게 맥킨리 봉우리인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의 영토 이름을 바꾸면서 남쪽에 있는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로키 산맥의 제일 높은 산 이름을 맥킨리 산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맥킨리를 그만큼 존경한다는 얘기겠죠. 맥킨리가 1890년에 상원 의원 시절에 맥킨리 법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낮아진 관세를 또 올리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또 유럽에서 공산품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맥킨리 관세법은 48.4%였습니다. 링컨의 모릴 관세법은 49%였지 않습니까? 링컨보다는 조금 싸게 할게 하는 게 1.6% 낮춰줘서 48.4%인데 이것도 사실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물건을 미국이 가장 많이 팔던 임금 국가.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하게 됐고 이 전쟁에서는 미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남미의 쿠바 같은 나라들, 많은 나라를 미국이 빼앗아오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도 스페인 점령지를 미국이 뺏어버립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도 식민지가 생기는, 미국도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맥킨리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오히려 외국과 싸웠고 이겼기 때문에 향수가 있어요. 특히 공화당 당원들한테는. 그래서 관세로 전쟁은 이뤘지만 미국의 국부가 증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처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1890년부터의 이 맥킨리 시대의 맥킨리 관세 폭탄.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1930년에 터진 스무트 홀리법 후보 대통령. 이때 이제 미국 농민은 살리자고 하면서 또 엄청난 관세를 때리게 되는데 이 역시 보복을 맞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공급 과잉이 되니까 소위 대공황의 원인을 공급 과잉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미국 유럽산이 계속 수입이 되니까 이거 막자 이래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보복 관세를 하게 되고 대공황이 왔고 이때는 2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2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대공황, 미국이 엄청난 교훈을 치렀죠.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앞선 중요한 3가지 관세 전쟁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와 또 거기에 대한 아픔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이죠. 어디가 더 많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단 국채 시장은 좀 발작적인 전쟁을 보였는데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금융시장 개입으로 좀 해소해 나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결국 소비자들, 중산층 서민들에게 과연 관세가 고통으로 다가오느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느냐. 이 대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생명, 관세 정책의 방향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사의 교훈, 링컨 대통령의 이 모릴 관세법, 맥킨리 대통령의 맥킨리 관세법, 그리고 후보 대통령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등을 토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